고요하다 못해 모든 소리가 잠든 듯한 깊은 산의 새벽, 차가운 공기마저 얼어붙은 팽팽한 긴장감이 지리산의 한 골짜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그림자 아래 희끗희끗한 털이 성성한 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작은 몸에서는 그러나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개를 중심으로 마치 거대한 산의 일부인 양 5마리의 거대한 호랑이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체가 되어 완숙한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을 자랑하는 맹수들. 그들의 황금빛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나며 오직 한 곳, 바로 자신들을 키워낸 늙은 어미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대치. 이것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들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대치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듯 맹수들의 낮은 그르렁거림이 대기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기묘하고도 살벌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한 장의 사진 같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종과 본능을 뛰어넘는 위대한 모성애로 5 호랑이를 키워낸 진돗개의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감동적인 결말을 예상할 때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체가 된 호랑이들이 어미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들을 둘러싼 잔혹한 운명과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맹수들의 처절한 역습, 모든 것을 뒤흔드는 끔찍한 대립,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본능,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라는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이 휘몰아치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하게 만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돗개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던 어느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속세와는 담을 쌓은 채 오직 자신만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박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가족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10살이 넘은 늙은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적막한 산골 생활을 견뎌야 했던 노인에게는 유일한 말벗이자 둘도 없는 동반자였죠. 그날도 노인과 백구는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구하러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마지막 절정을 뽐내던 아름다운 가을산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날따라 산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스산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듯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죠. 노련한 사냥꾼이었던 노인의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따르던 백구 역시 연신코를 킁킁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무언가 낯선 냄새, 피비린내와 함께 섞인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실려왔기 때문입니다. 불법 밀렵꾼들이 설친 것인가? 노인은 혀를 차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백구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백구가 달려간 곳은 거대한 너럭바위 아래
수풀이 우거진 작은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기 호랑이 5마리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가냘프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에는 처참한 혈흔과 다툼의 흔적만이 낭자했죠. 어미는 필시 밀렵군의 총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새끼들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색색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하룻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한국 호랑이가 사실상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지금 이 새끼들은 어쩌면 이 땅의 마지막 핏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맹수의 새끼들이기도 했습니다. 거두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일. 노인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앗아간 어미의 자리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노인이 망설이는 동안 새끼 중 한 마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어미를 찾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노인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늙은 진돗개 백구가 조심스럽게 굴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맹수의 새끼들이 뿜어내는 위험한 기운 앞에서도 백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심 가득한 새끼들을 향해 마치 괜찮다고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 곁에 자신의 몸을 웅크리고 눕더니 녀석들이 자신의 품을 파고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새끼들은 어미 젖을 찾듯 본능적으로 백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이 기적 같은 광경 앞에서 박노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하나씩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지리산을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될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늙은 진돗개는 이 5 생명을 모두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동거는 어떤 미래를 불러오게 될까요? 노인의 오두막으로 옮겨진 5마리의 호랑이 새끼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어미를 잃은 충격과 굶주림, 그리고 급격히 떨어진 천은 작은 생명들을 끊임없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었죠. 박노인은 급한 대로 따뜻한 물에 설탕을 타서 헝겊에 적셔 새끼들의 입에 가져다 대보았지만 녀석들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력 자체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어미의 젖이 아니고서는 이 새끼들을 살릴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습니다. 자신이 괜한 짓을 한 것일까?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면 차라리 자연의 섭리대로 산에서 조용히 눈을 감게 두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작은 생명들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으로 새끼들을 품어 천을 나눠주던 백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들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눕더니 자신의 젖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나이가 많아 새끼를 낳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젖이 나올 리 만무했죠. 새끼들은 마른 젖꼭지를 필사적으로 빨았지만 나오는 것이 없자 이내 지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
또 한 마리 지쳐 쓰러진 새끼들을 핥아주며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사실 개의 모성애는 매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동물의 새끼를 거두어 키우는 대리모 역할을 곧잘 하곤 하는데, 이는 다른 견종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진돗개의 높은 사회성과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리의 일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하며, 약하고 어린 생명체를 보면 종을 가리지 않고 돌보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맹수의 정점인 호랑이 새끼를 제 자식으로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위대한 자기 희생이었죠. 노인은 백구의 그 처절한 모성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인은 곧장 마을로 내려가 가축병원에서 염소의 초유를 구해왔습니다. 염소 젖은 다른 동물의 젖에 비해 성분이 모유와 가장 유사하여 어린 새끼들에게 가장 안전한 대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이용해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젖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젖을 삼킬 힘조차 없던 새끼들이 노인과 백구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새끼들은 제법 안정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했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구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백구는 한시도 새끼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젖을 먹이면 백구는 어미가 그러하듯 새끼들의 배를 핥아 배변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새끼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어미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이 진짜 어미라도 된 것처럼 새끼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반드시 5마리를 자신의 품 안에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고, 작은 소리라도 나면 즉시 고개를 들어 주변을 경계하며 새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끼들은 마침내 닫혀있던 눈을 떴습니다. 부연 안개가 낀 듯 흐릿했던 새끼들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한 순간 가장 먼저 담은 것은 바로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진돗개 어미와 인간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녀석들은 백구를 어미로, 노인을 할아버지로 완벽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인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끼들은 백구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잠시라도 백구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어미를 찾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에 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 기묘한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지금은 그저 작고 귀여운 고양이 같지만 머지않아 이 녀석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과연 늙은 진돗개 어미와 인간 할아버지를 지금처럼 따를 수 있을까요? 핏줄에 새겨진 야생의 본능이 이 기적 같은 유대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깊은 산골의 밤, 노인은 잠든 백구와 그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호랑이 새끼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5 호랑이 새끼들은 백구의 젖과 노인의 정성을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새끼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힘이 세고 우두머리 기질을 보여 대산다산, 둘째는 유독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 희안후연, 셋째는 날렵하고 움직임이 민첩해 질풍지풍, 넷째는 호기심 많고 장난기가 심해 천둥텐동,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암컷은 유난히 어미인 백구를 잘 따르고 애교가 많아 미소웨이샤오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곧 가족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랑이 새끼가 아닌 박노인과 백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백구의 모성애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새끼들에게 계속 젖을 물리자 나오지 않던 젖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새끼를 살리겠다는 어미의 간절한 염원이 신체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물론 그 양이 5마리의 식욕을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빠는 행위를 통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정서적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젖이 부족할 때면 노인이 준비한 염소 젖을 먹었지만 새끼들은 언제나 백구의 품으로 돌아와 어미의 채취를 맡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 어느 가족과도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묘한 동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먹이 문제였습니다. 새끼들이 점점 자라면서 젖만으로는 부족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호랑이는 본래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 먹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언젠가 자신이나 백구가 그 사냥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호랑이들의 존재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나 정부 기관에서 이곳에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습니다. 호랑이들은 격리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살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호랑이들에게 사냥하는 법 대신 자신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도록 길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텃밭을 확장하고 닭과 토끼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신이 직접 잡은 동물의 고기를 잘게 잘라 새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먹이가 아닌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던 새끼들도 백구가 먼저 고기를 먹는 시범을 보이자 안심하고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식사 시간에도 어미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가장 힘이 센 대산이가 다른 형제들의 먹이를 뺏으려 하면 엄하게 짖어 서열을 가르쳤고 모든 새끼가 공평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마치 인간 세상의 어머니가 식탁 예절을 가르치듯 백구는 그들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호랑이들의 채터링 행동입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흥분하여 이빨을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곤 하는데 이는 사냥 직전의 기대감과 흥분을 표출하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노인이 먹이를 들고 나타날 때마다 마치 고양이처럼 작게 채터링을 하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맹수의 본능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변형되어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오면서도 이 기묘한 가족의 일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새끼들은 이제 제법 호랑이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고양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늠름한 줄무늬와 날카로운 송곳니가 맹수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백구를 어미로 노인을 할아버지로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들이 어미인 백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노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을 피해 지리산 깊은 골짜기 안에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왕국의 평화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듯 호랑이들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 또한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신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호랑이들이 자라면서 오두막 주변의 골짜기는 그들만의 거대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5마리의 호랑이들은 매일같이 서로 뒹굴고 장난치며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들의 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완벽한 포식자가 되기 위한 모든 기술, 즉 추격하고 덮치고 목덜미를 무는 사냥의 전 과정을 놀이를 통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사냥할 대상도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수만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은 놀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놀이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미인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훌륭한 교관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새끼들의 장난이 너무 과격해지거나 누군가 다칠 위험이 보이면 즉시 개입하여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낮은 경고성의 으르렁거림 한 번이면 거대한 덩치의 호랑이들도 즉시 행동을 멈추고 어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백구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단순히 엄하기만 한 어미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뒹굴고 장난을 받아주며 새끼들의 유희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덩치가 몇 배나 큰 호랑이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백구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종을 뛰어넘어 완벽한 하나의 가족을 이룬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편견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호랑이들은 백구의 사냥 방식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진돗개는 목표물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영리한 두뇌 플레이로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지능적인 사냥꾼입니다. 호랑이들이 본래 가진 힘과 순발력에 백구에게서 배운 끈기와 지능이 더해지면서 5마리의 호랑이들은 단순한 맹수를 넘어선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노인이 풀어놓은 닭이나 토끼가 울타리를 넘어 탈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호랑이들은 백구의 지휘 아래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순식간에 탈출한 동물을 다시 잡아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군견 부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 무렵 한 가지 기이한 버릇이 호랑이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풀 뜯어 먹기였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종종 소화를 돕거나 헤어볼을 토해내기 위해 풀을 뜯어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이유만으로 풀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구가 산책을 하다가 특정 산나물이나 약초 앞에서 냄새를 맡고 잎을 뜯어 먹으면 호랑이들도 어미를 따라 똑같이 그 풀을 씹어 먹곤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식성을 따라하듯 그들은 백구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백구가 뜯어먹던 풀들은 대부분 기생충을 예방하거나 상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약초들이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고, 호랑이들은 어미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서서히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사냥놀이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들의 힘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이제는 장난으로 휘두르는 앞발조차 늙은 백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백구가 가볍게 제압할 수 있었던 장난들이 이제는 온 힘을 다해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호랑이들에게 사람이나 백구를 향해서는 절대 발톱을 세우거나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가르침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맑고 화창한 어느 오후에 터졌습니다. 가장 힘이 센 첫째 대산이가 장난에 심취한 나머지 도망치는 백구의 뒷다리를 무는 신용을 하다가 그만 힘 조절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백구의 다리에 상처를 입혔고,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백구를 보고 대산이는 물론 다른 호랑이들까지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피냄새, 그동안은 노인이 주는 죽은 고기에서만 맡을 수 있었던 그 냄새가 자신들의 어미에게서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산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아주 원초적이고 위험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대산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가서 미안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핥아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괜찮다. 아들아, 그저 실수였을 뿐이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그제야 안심하고 대산이와 백구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보았습니다. 이 피 냄새를 맡는 순간 5 호랑이 모두의 눈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던 그 번뜩이는 야성의 빛을, 이것은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 즉 그들은 개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상처는 그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작은 전주곡에 불과했을까요? 평화롭던 골짜기에 처음으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다리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아 며칠 만에 금방 아물었습니다. 대산이 역시 자신의 실수를 깊이 뉘우치는 듯 한동안 풀이 죽어 지냈고, 다른 형제들도 이전보다 장난이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안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호랑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들을 보는 눈빛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감시하는 듯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함께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호랑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호랑이들은 이제 완전히 성체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늠름한 체구와 위압적인 풍채는 지리산의 제왕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자란 수컷 호랑이는 몸길이가 3m에 달하고 몸무게는 300kg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몸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했고 깊은 울음소리는 온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존재를 계속해서 숨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산에 나무를 캐러 왔던 마을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거대한 발자국이나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겁하여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에는 지리산에 정체 모를 괴수가 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곰보다 훨씬 큰 짐승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밤에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허무맹랑한 헛소문으로 치부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나이 든 노인들은 과거 호랑이가 출몰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결국 면사무소를 거쳐 군청 환경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군청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자 마침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노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사단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면 호랑이들의 존재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노인은 호랑이들이 평소 다니던 길목에 놓여있던 자신의 덫들을 모두 치우고 다른 동물들이 남긴 발자국 위에 일부러 자신의 발자국을 찍어 흔적을 지우는 등 조사단의 눈을 속이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산을 누빈 노련한 사냥꾼이었기에 짐승의 흔적을 감추는 데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등산복 차림의 조사단원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장과 함께 산을 오르며 주민들이 제보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말한 거대한 발자국은 대부분 멧돼지나 고라니의 발자국이 겹쳐 찍혀 오해를 부른 것이었고, 괴수의 형체는 큰 바위나 나무 그림자를 잘못 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습니다. 박노인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었습니다. 조사단은 며칠간의 수색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철수했고, 지리산 괴수 소동은 그렇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사단 중 한 명이 박노인의 오두막 근처까지 접근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호랑이들은 노인의 지시에 따라 깊은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미처 처리하지 못한 호랑이의 배설물 일부가 그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산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배설물의 샘플을 몰래 채취해 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야생동물 연구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고, 그의 직감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불안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백구에 대해 샅샅이 캐묻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자신이 개와 함께 산에서 무언가를 주워온 적이 없는지를 집요하게 묻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이제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작은 세상, 백구와 5 호랑이들과 함께 주의타, 평화로운 왕국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과연 노인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기묘한 가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설물 샘플을 가져간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이제 폭풍의 눈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철수한 뒤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자신과 백구에 대해 묻고 다니던 그 낯선 남자의 존재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일까? 왜 하필 자신에 대해 캐고 다니는 것일까? 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호랑이들을 더욱 깊은 곳에 숨기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제의 그 남자가 직접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허름한 등산복 차림에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리산의 생태계를 조사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흔적을 발견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채취해간 배설물 샘플의 DNA 분석 결과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시베리아 호랑이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길을 잃은 떠돌이, 호랑이가 잠시 머물다 간 것이 아니겠냐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집요했습니다. 그는 배설물이 발견된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며 여러 개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변에서 기묘하게도 개의 털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언가 숨기고 계신 게 아닙니까? 만약 호랑이를 보호하고 계신 거라면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호랑이와 어르신 모두에게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의 말은 일견타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아이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물원의 철창에 갇히거나 연구소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노인은 끝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노인을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분명 다시 찾아올 것이고 다음번에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동진. 그는 과거 열정적인 야생동물 연구원이었지만 지금은 밀렵꾼들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야생동물 보호협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밀렵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 위장 신분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리산에서 발견된 호랑이의 흔적이 이 밀렵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노인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죠. 노인이 밀렵꾼과 한패이거나 혹은 밀렵꾼들에게 호랑이를 빼앗기고 협박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김동진이 돌아간 후 노인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들키고 말 것이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호랑이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할까? 하지만 이 녀석들은 사냥하는 법도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길러진 호랑이를 무작정 야생에 풀어놓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동물원에서 태어난 맹수를 야생에 방사했을 때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다른 야생동물과의 영역, 다툼에서 밀려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생성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미로부터 철저하게 학습되어야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백구와 5 호랑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가족회의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더 이상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이 아닌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듯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사나, 희아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게야.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노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나직하게 그르렁거리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미인 백구는 말없이 노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가족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노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김동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을 더 대동하고 나타난 그의 손에는 마취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노인에게 비켜서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이 기묘한 가족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노인과 호랑이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동진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뒤엉킨 채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동진과 그의 동료들이 마취총을 겨누며 오두막으로 서서히 접근해오자 박노인은 필사적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새끼들한테 손댈 수 없네. 노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김동진은 노인을 밀치고 오두막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포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5마리의 호랑이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체 호랑이 5마리가 동시에 뿜어내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동진을 포함한 3 남자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야생의 살기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우두머리인 대산이는 다른 형제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낮은 자세를 취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이라도 내던질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벌한 대치 상황의 맨 앞에는 놀랍게도 늙은 진돗개 백구가 서 있었습니다. 백구는 호랑이들보다도 더 앞에 서서 김동진 일행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아들들을 보호하려는 듯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위협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김동진은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개가 호랑이 무리를 이끌고 인간과 대치하고 있는 이 기괴한 광경. 그는 자신이 평생을 야생동물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장면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둘째 혜안이었습니다. 혜안이는 무작정 위협만 하는 대산이와는 달리 상황을 관망하며 조용히 김동진 일행의 좌우로 돌아들어가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질풍과 넷째 천둥이 그 뒤를 따랐고 막내 미소는 노인과 백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전술과도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어미인 백구에게서 배운 지능적인 협동 플레이를 통해 상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취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리를 지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호랑이는 훈련된 특수부대원이라도 상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적수입니다. 그는 여기서 섣불리 총을 쏘았다가는 모두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호랑이 생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호랑이들을 미끼로 삼아 진짜 타겟인 국제 밀렵 조직을 유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들 하게. 저들은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닐세. 노인은 김동진의 눈에서 순수한 악의가 아닌 무언가 다른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만류에 호랑이들은 공격적인 태세를 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포위망을 좁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동진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맹수들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숲 저편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총성 한 발에 의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총성, 그것은 이 골짜기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총성을 듣는 순간 5 호랑이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들의 DNA 깊숙한 곳에 각인된 어미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뒤섞인 야성의 본능이 마침내 곱비 풀린 만가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산이가 하늘을 향해 피 끓는 포효를 내지르자 다른 호랑이들도 일제히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김동진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총성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총을 쏜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불길한 그림자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모두를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숲을 뒤흔든 총성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밀렵군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 멧돼지를 향해 쏜 것이었지만 호랑이들에게는 어미를 잃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는 방가소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우두머리 대산이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김동진 일행에게 모든 저기를 돌렸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어미를 죽인 원수들과 똑같은 총을 든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대산이가 김동진을 향해 땅을 박차고 달려들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어미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대산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어미에게 반항하는 것이냐 라고 꾸짖는 듯한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야성의 눈을 뜬 대산이는 이전의 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백구를 향해 처음으로 위협적인 콧김을 내뿜으며 맞섰습니다. 어미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늙고 작은 진돗개와 산처럼 거대한 호랑이, 아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그것은 가족 내부의 서열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본능이 사랑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산이와 백구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들은 어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피를 갈구하는 형제의 분노에도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맹수의 본성이 총성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 판단이 가장 빠른 둘째 희안이가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싸움에 동참하는 대신 코를 벌름거리며 총성이 들려온 방향의 냄새를 집중해서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후각은 바람에 실려온 아주 희미한 냄새를 포착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태어났던 굴 앞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어미의 피 냄새와 함께 섞여 있던 그 끔찍한 밀렵꾼들의 냄새였습니다. 혜안이가 낮은 경고음과 함께 숲의 한쪽을 향해 으르렁거리자 다른 호랑이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동진 역시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밀렵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근처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모두 엎드려 김동진이 소리치는 것과 동시에 숲속에서 다시 한번 불꽃이 튀며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명백히 호랑이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지만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도 박노인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구를 향해 짧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백구야,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로 피해라. 노인의 명령을 받은 백구는 즉시 대산이의 목덜미를 가볍게 물어 제압하고 다른 새끼들을 향해 후퇴를 지시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미의 단호한 명령에 잠시 이성을 잃었던 대산이도 정신을 차리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동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숲의 사방에서 마취총을 든 남자들이 나타나 호랑이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렵꾼들의 수는 어림잡아 5명. 그들은 전문적인 사냥꾼들답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5마리의 성체 호랑이를 모두 생포하는 것. 국제 암시장에서 살아있는 호랑이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엄청난 곡에 거래됩니다. 특히 이렇게 한 번에 5마리를, 그것도 혈기왕성한 젊은 호랑이들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대박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의 리더로 보이는 한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횡재가 있나? 어미에 이어 새끼들까지 우리가 아주씨를 말려주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호랑이들의 눈이 다시 한번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저 자들이 바로 어미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분노는 이전처럼 무분별한 폭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오직 복수심만으로 가득 찬 맹수들의 살기였습니다. 대산이는 더 이상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바닥에 낮게 붙이고 어깨 근육을 꿈틀거리며 사냥 직전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짙은 사리가 온 숲을 뒤덮었습니다. 과연 호랑이들은 어미의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박노인과 백구, 그리고 김동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싸움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의 리더가 내뱉은 잔인한 말은 호랑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3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들의 어미 호랑이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미의 원수와 맞닥뜨린 순간 호랑이들의 잠재되어 있던 모든 야성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 남자의 얼굴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호랑이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그 의문의 방문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최 반장. 그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약초꾼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국제 밀렵 조직의 한국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우연히 지리산에서 암컷 호랑이를 발견한 뒤 끈질기게 그 뒤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그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 호랑이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어미 호랑이가 낳은 새끼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끼들이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철수했지만 최근 지리산에 괴수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새끼들이 이렇게 늠름한 성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최 반장에게 그들은 복수의 대상이 아닌 그저 엄청난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전원 마취탄 장전, 다리 쪽을 노려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최 반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밀렵꾼들은 일제히 호랑이들을 향해 마취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호랑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백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백구는 짖는 대신 늑대와 같이 길고 날카로운 하울링을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을 개시하라는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백구의 신호를 받은 5 호랑이들은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달려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미에게서 배운 지능적인 사냥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빠른 셋째 질풍이 먼저 뛰쳐나가 밀렵꾼들의 오른쪽 측면을 교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현란한 움직임에 밀렵꾼들의 시선이 쏠린 사이 가장 힘이 센 대산이와 넷째 천둥이 왼쪽으로 우회하여 그들의 배후를 급습했습니다. 동시에 둘째 해안이는 나무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가 위에서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다른 형제들에게 짧은 울음소리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막내 미소는 박노인 곁을 지키며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할아버지를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본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고도로 훈련된 팀워크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동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던 밀렵 조직과 드디어 마주쳤다는 사실보다 저 호랑이들이 보여주는 전술적인 움직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것은 맹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예 부대의 전투 방식과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놀랍게도 저 작은 진돗개였습니다. 백구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적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들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호랑이들의 공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인지 사냥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산이의 육중한 앞발에 맞아 날아간 한 명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질풍의 날카로운 발톱에 팔을 핥힌 다른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무작정 마취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대열이 무너진 상태에서 쏘는 총알은 허공을 가르기 일쑤였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최 반장은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답게 이 모든 공격의 핵심이 바로 늙은 진돗개 백구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저 개만 처리하면
호랑이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다른 부하들이 호랑이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몰래 백구의 뒤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마취총이 아닌 진짜 총알이 장전된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호랑이들을 생포할 생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모두 죽여서라도 가죽과 뼈를 챙겨갈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늙은 진돗개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과연 누군가 이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의 격돌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살기를 숨긴 채 백구의 배후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동안 전투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밀렵군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어미의 원수인 최 반장이었기에 다른 밀렵군들은 무력화시키는 수준에서 공격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렵군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범죄 조직답게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자 이내 전열을 가다듬고 체계적으로 방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등을 맞대어 원형진을 만들고 사방에서 덮쳐오는 호랑이들을 향해 마취탄을 쏘아댔습니다. 넷째 천둥이 흥분하여 너무 깊숙이 파고들다가 그만 다리에 마취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마취약이 퍼지자 거대한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대산이가 분노하여 달려들었지만 밀렵군들의 집중 사격에 가로막혀 동생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백구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흩어져서 공격하던 호랑이들은 일제히 뒤로 물러나 쓰러진 천둥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상당한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 반장은 마침내 백구의 바로 등 뒤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권총의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까지다. 최 반장. 목소리의 주인은 김동진이었습니다. 그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몸을 숨기고 밀렵군들의 리더인 최 반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 반장이 진짜 총을 꺼내 드는 것을 보고 그가 단순한 밀렵군이 아니라 살인도 서슴지 않는 흉악범임을 확신했습니다. 최 반장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김동진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네가 날 어떻게 아는 거지? 설마 경찰인가? 김동진은 대답 대신 총구를 그의 미간에 더 가까이 겨누었습니다. 3년 전 네가 여기서 죽인 어미 호랑이 뱃속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있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널 추적하고 있었지. 그렇습니다. 김동진의 정체는 경찰도 동물보호단체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원 소속의 비밀 요원으로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된 야생동물 밀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박노인에게 접근했던 것도 호랑이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밀렵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고도의 위장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최 반장과 김동진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사이 호랑이들과 밀렵군들 사이의 전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두 남자의 대결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은 이대로 순순히 잡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가장 가까이 있던 박노인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총 버려. 안 그러면
이 늙은이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노인을 인질로 잡은 최 반장의 얼굴에는 다시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쏘지 마. 김동진은 어쩔 수 없이 총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취에 취해 쓰러져 있던 천둥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땅을 박차고 튀어올라 초의 반장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마취의 기운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 최 반장은 비틀거리며 날아오는 천둥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심장을 향해 주저없이 권총의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당! 고막을 찢는 듯한 총성이 온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총에 맞고 쓰러진 것은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막노인! 그는 천둥이 달려드는 순간 최 반장의 앞을 가로막아 자신의 몸으로 총알을 막아낸 것입니다. 붉은 피가 노인의 가슴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손자 같은 호랑이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노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5 호랑이들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미에 이어 이번에는 할아버지까지 인간의 총구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또다시 잃어야 하는 이 끔찍한 운명. 대산이가 하늘을 향해 내지르는 포효는 더 이상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찢어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토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절규였습니다. 이제 맹수들의 피해 보복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의 희생은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피냄새는 호랑이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이성마저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전까지의 싸움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이었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싸움은 오직 피와 복수만을 위한 처절한 학살극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대산이었습니다. 그의 포효가 그치자마자 온몸의 근육이 폭발하듯 부풀어 오르며 최 반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속도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검은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눈으로 좇는 것조차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최 반장은 공포에 질려 무의식적으로 총을 난사했지만 단 한 발도 대산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산이는 총알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산이의 거대한 앞발이 최 반장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흉골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최 반장의 몸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수십 미터를 날아가 거대한 나무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즉사했습니다. 어미의 원수이자 할아버지를 앗아간 자의 최후는 그렇게 허무했습니다. 리더의 죽음을 목격한 다른 밀렵군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구의 지휘 아래 맹수들의 무자비한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질풍은 이름 그대로 바람처럼 숲을 가로지르며 도망치는 자들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렸고 희한이는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그들의 목덜미를 제압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천둥은 형제들의 복수를 도왔고 미소 역시 더 이상 할아버지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자 분노에 찬 아임컷 맹수의 본성을 드러내며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복수극이었습니다. 밀렵군들은 평생을 맹수를 사냥하며 살아왔지만 분노한 맹수들의 사냥감이 되어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가 밤의 숲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는 지극히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김동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반장이 죽는 순간 차마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맹수들의 복수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토록 끔찍한 유혈 사태로 번지자 그는 요원으로서의 임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막아야 하는가. 하지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렵군들을 모두 제압한 호랑이들은 그들의 숨통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모두 한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바로 쓰러진 박 노인의 앞으로. 그리고는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그들을 노인의 주위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은 그저 그들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 죄를 그의 앞에서 직접 참회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맹수들이 보여주는 이 기이하고도 슬픈 복수의 방식에 살아남은 밀렵군들은 공포에 떨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백구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백구는 호랑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로 쓰러진 박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핥으며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김동진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어디론가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백구를 따라간 김동진이 도착한 곳은 박노인의 오두막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동진은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창고 안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사냥 도구들과 함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다른 사냥꾼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바로 오늘 죽은 초의 반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박노인과 초의 반장은 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모든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안,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흑백 사진 한 장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침묵시켰습니다. 김동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초의 반장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노인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아주 막역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거대한 맹수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박노인은 자랑스럽게 호랑이의 머리에 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동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단순한 상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최 반장과 함께 지리산을 누비던 전설적인 밀렵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스릴을 위해 수많은 야생동물을 무자비하게 사냥했습니다. 특히 박노인의 사냥 기술은 독보적이어서 밀렵군들 사이에서도
호랑이 잡는 박포수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짐승의 길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그 어떤 맹수도 그의 덫과 총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다가 그가 설치해둔 덫에 잘못 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 노인은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밀렵군 세계에서 은퇴한 뒤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위하는 아내가 남긴 진돗개 백구뿐이었습니다. 3년 전 그가 죽어가는 호랑이 새끼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마치 운명처럼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새끼들의 어미를 죽인 것이 자신의 옛 동료인 최 반장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어미 잃은 새끼들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생명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새끼들을 거두어 키움으로써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결국 자신의 과거가 쏜 총알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김동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맹수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노인이 사실은 그 맹수들의 가장 큰 적이었다는 이 끔찍한 아이러니, 그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들이었습니다. 만약 호랑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들을 길러준 할아버지가 실은 자신들의 동족을 무수히 죽여온 학살자였다는 진실을 그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김동진이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창고 밖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호랑이들은 쓰러진 박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희안이는 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유심히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는 아주 미세한 냄새의 차이까지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안이는 노인의 낡은 옷과 그의 손에 깊게 배어있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초의 반장에게서 나던 냄새, 3년 전 죽은 어미의 피와 함께 섞여 있던 바로 그 밀렵군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고 노인의 몸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희안이가 낮은 경고성에 으르렁거림을 내뱉자 다른 호랑이들도 모두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절망과 믿었던 존재에게서 느낀 끔찍한 배신감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진실의 전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능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원수들과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의 몸에서 나는 배신의 냄새 사이에서 호랑이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들이 쌓아온 모든 유대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호랑이들이 감지한 배신의 냄새는 그들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랑으로 길러준 할아버지가 어미를 죽인 원수들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은 그들의 작은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이 경고하는 위험 신호와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인 대산이는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핥으려다가도 코끝에 스치는 낯선 피비린내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랑과 의심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인의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차에 그를 불안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향한 애틋함 대신 깊은 경계심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끈한 유대가 냄새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 앞에서 속절없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후각이 가장 예민한 둘째 혜안이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한 듯 노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채 어두운 숲속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결의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유일한 존재, 백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어두운 과거와 그가 호랑이들을 거두며 얼마나 깊이 속죄하려 했던지를. 하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주인으로 섬겨온 남자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워낸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오해와 갈등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구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차가워진 손을 핥다가 다시 호랑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꼬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이제 어미의 위로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이제 노인을 넘어 노인의 곁을 지키는 백구에게까지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냄새는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이자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 낯선 냄새, 특히 적의 냄새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위협 신호입니다. 호랑이들이 노인에게서 밀렵꾼의 냄새를 맡았다는 것은 그들의 본능이 노인을 가족이 아닌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과 유대를 쌓았다 할지라도 수만 년간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김동진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랑이들에게 다가가 쓰러진 노인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인의 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대산이가 땅을 울리는 경고성, 으르렁거림과 함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감히 우리의 것에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듯한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노인을 배신자로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진이 미리 연락해둔 지원팀이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이 현장을 덮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랑이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을 해친 맹수로 규정되어 사살될지도 모릅니다. 김동진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호랑이들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분은 너희를 구하려고 목숨을 버리셨어.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했단 말이다. 그의 절규가 숲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호랑이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수많은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숲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다가오는 인간들의 기척에 더욱 예민해지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끔찍한 유혈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백구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품에서 무언가를 입에 물고 호랑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노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백구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본능과 오해의 벽을 넘어 아들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입에 물고 온 낡은 가족 사진. 그것은 박노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유품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고통과 슬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노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있는 어린 백구. 호랑이들은 사진에서 풍겨오는 낯익은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냄새, 그리고 자신들의 어미인 백구의 어릴 적 냄새. 그 냄새에는 피비린내나 화약 냄새 대신 따스한 햇살과 흙냄새, 그리고 행복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사진을 호랑이들 앞에 내려놓고 그들을 한 마리씩 차례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배신의 냄새가 아니라 바로 이 행복의 기억이다. 어미의 깊고 슬픈 눈동자 앞에서 호랑이들의 흔들리던 마음도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내 미소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이내 그 옆에 가만히 엎드렸습니다. 마치 사진 속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숲을 포위해오던 불빛과 사람들의 소음은 이제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동진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호랑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쓰러진 박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들이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은 노인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향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야 해. 더 깊은 산속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렴. 백구는 김동진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향해 떠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산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할아버지와 그를 업고 있는 김동진, 그리고 떠나려는 어미와 형제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본능과 사랑이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남아서 이 모든 진실의 끝을 마주해야 하는가? 바로 그때 대산이는 결심을 굳힌 듯 땅을 울리는 거대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포효는 이전의 분노나 슬픔이 담긴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세상에 그 결정을 선포하는 듯한
장엄하고도 위험 있는 포효였습니다. 포효가 끝나자 대산이는 다른 호랑이들에게 무어라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희안이와 질풍, 천둥, 미소는 일제히 어미 백구의 뒤를 따라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산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 김동진과 그가 업고 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두머리로서 무리를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떠나야 할 그가 가장 위험한 이곳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들을 둘러싼 이 비극적인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선택은 종과 본능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본능에 휘둘리는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사랑과 의리를 선택한 존엄한 존재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구조대원들은 숲 입구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에 겁을 먹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대산이는 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백구와 다른 호랑이들은 무사히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역시 대산이의 보호 아래 무사히 박노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내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봐 주던 거대한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홀로 남은 대산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숲으로 돌아간 다른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산이가 벌어준 시간 덕분에 백구와 4마리의 호랑이들은 인간의 추적을 피해 지리산의 더 깊고 은밀한 심장부로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원시림으로 그들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잃고 맏형인 대산이와도 헤어져야 했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미인 백구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주인을 잃은 슬픔과 뿔뿔이 흩어지게 된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늙은 진돗개의 눈에는 늘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겨진 4마리의 호랑이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이 주던 먹이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다행히 백구에게서 배운 사냥 기술과 타고난 본능 덕분에 야생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희안이의 뛰어난 지휘와 질풍의 빠른 발, 그리고 천둥과 미소의 협동 플레이는 그 어떤 사냥감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멧돼지를 사냥하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점차 지리산의 새로운 지배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냥에는 한 가지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요 이상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면 결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박노인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대했던 그 모습을 그들도 무의식 중에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홀로 남아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대산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노인의 장례가 끝난 후 김동진은 정부를 설득하여 지리산 호랑이들에 대한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랑이들이 인간을 해친 것이 아니라 밀렵꾼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박노인을 지키려 했던 정당방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과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들 덕분에 정부는 마침내 호랑이들을 사살하는 대신 그들을 비공식적인 보호구역 안에서 비밀리에 관리하고 관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찰 대상은 당연히 대산이었습니다. 김동진과 연구원들은 대산이의 행동 반경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산이는 결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박노인의 오두막 주변과 그가 묻힌 무덤 근처만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할아버지의 무덤계에 앉아 한참 동안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고, 밤이면 오두막 근처에 가장 높은 바위에 올라앉아 동생들이 떠나간 깊은 숲 쪽을 하염없이 응시했습니다. 그는 마치 할아버지의 묘를 지키는 충직한 파수꾼이자 멀리 떠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듬직한 가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카메라를 통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쫄딱 비를 맞고 있던 대산이가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나무십 하나를 물어와 할아버지의 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비를 막아주려는 듯한 그 행동에 모니터를 지켜보던 모든 연구원들은 할 말을 잃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할아버지의 아픈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증오와 복수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위대한 가치, 바로 가족을 지키는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백구와 4마리 호랑이들은 이제 완벽한 야생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미소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는 곧 태어날 손주들을 기다리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대산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동생들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의 깊은 포효가 지리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고 멀리 있는 동생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사랑과 평화가 담긴 위험 있는 포효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새끼를 낳을 동굴을 찾던 중 우연히 아주 낡고 깊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수십 년 전 박노인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밀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박노인이 직접 기록한 낡은 사냥 일지였습니다. 그 일지에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일들과 호랑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참회의 기록,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일지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이 새로운 가족의 운명을 또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모든 비극이 끝난 줄 알았던 그들의 이야기, 그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남긴 사냥 일지에는 단순히 그의 과거에 대한 참회만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3년 전 죽은 어미 호랑이에 대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박노인은 초의 반장보다 먼저 어미 호랑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냥하는 대신 몰래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 역시 그런 노인의 진심을 알았는지
그를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새끼들을 낳을 장소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초의 반장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비극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의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어미 호랑이의 이름은 내가 여명이라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새끼들의 아비는 어쩌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과연 여명이라 불린 어미 호랑이와 박노인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새끼들의 아비에 대한 미스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박노인의 마지막 기록.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